한 좁은 물길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선거리보다 짧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오갈 수 있는 실제 항로는 한강폭을 몇 배 늘린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열의 7이 바로 이 좁디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수십 년간 긴장이 감돌 때마다 전문가들은 봉쇄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해협은 늘 열려 있었고 시장은 안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막히겠어? 라는 안일함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총성 한 발 없이 보험사의 거부 통지서가 먼저 바다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군함이 아닌 보험증권이 해협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을까요? 유조선들이 해협 입구에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런던 보험시장의 인수 거부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사라진 중동, 보험이 닫은 바닷길, 그 충격파가 우리 주유소와 지갑으로 밀려드는 경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 차례 위기 중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들이 공격받는 탱커 전쟁이 벌어졌고, 2019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며 긴장이 치솟았죠. 하지만 매번 위기는 협상으로 봉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언제나 뒷문이 열려 있었고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의 대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봉쇄 위협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였다면 지금은 그 카드를 꺼내들 협상 테이블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정적 변곡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입니다. 40년 넘게 이란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 사라지면서 권력 승계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강경파는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야 했고 온건파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일한 권위가 흔들린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군 사상자 발생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공격으로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외치던 목소리는 응직을 요구하는 함성에 묻혔죠. 백악관은 더 이상 대화의 여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는 선언이 양측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예전의 위기에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다가도 양측 모두 빠져나갈 문을 남겨뒀죠. 그러나 지금은 그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협상 채널은 단절됐고 양측 모두 물러설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없는 대치. 이것이 현재 호르무즈 위기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실제 군사 충돌 없이도 경제적 봉쇄가 먼저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봉쇄의 첫 신호탄은 의외의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뿌리거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중심인 로이즈 오브 런던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고위험 수역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이 분류가 바뀌는 순간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의 보험료가 수직 상승합니다. 평시에 선박 가액의 0, 1% 수준이던 전쟁 보험료가 단숨에 수퍼센트대로 뛰어오른 겁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실린 원유까지 합치면 보험 대상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죠. 보험료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 번 항해에 수십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 인상을 넘어 아예 인수 자체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 없이는 배가 뜰 수 없습니다. 항구가 입항을 거부하고 화물 인수처가 계약을 파기합니다. 법적으로도 무보험 운항은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이란이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해운사들이 스스로 호르무즈행 항로를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금융적 봉쇄의 실체입니다. 물리적 장벽 없이도 바다가 닫힙니다. 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관문이 유조선의 뱃머리를 돌려 세운 거죠.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멈춰선 유조선들의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는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떠 있고 어떤 배는 아예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회 항로는 2주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가격에 전가되고 결국 우리의 주유소 계기판에 찍히게 됩니다. 군사적 봉쇄보다 먼저 도착한 금융의 봉쇄. 그리고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약 250만 배럴의 원유를 들여오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이유죠. 그런데 문제는 수입량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더 치명적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1.5%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 네 나라에서 오는 원유만 해도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발 원유의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계산하면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68.2%가 이 좁은 물길 하나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세계 시장에 제품을 내다 파는 수출 강국이죠. 그런데 이 공장을 돌리는 핵심 원자재인 에너지를 한 곳의 하청업체에 70% 넘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청업체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원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유럽은 북해 유전과 러시아 파이프라인, 다양한 LNG 수입선을 갖추고 있죠. 일본조차 중동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고 대체 공급선 확보에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국만큼 한 지역, 한 항로의 에너지의 목줄을 맡긴 주요 경제국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중동 원유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켜온 결과죠. 평화로운 시절에는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그 효율은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돌변합니다. 에너지 하청지수 71.5%.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주유소입니다. 현재 리터당 6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2,500원을 향해 치솟습니다. 출퇴근용 승용차 한 번 가득 채우는데 15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자동차 연료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석유는 현대 경제의 핏줄과 같아서 거의 모든 산업과 상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류비가 뜁니다. 트럭, 선박, 항공기 모두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마트에 진열된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선식품 코너를 보세요.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르는 건 운송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농산물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를 원료로 씁니다. 식품 포장재, 가전제품 외장, 자동차 내장재, 의류의 합성 섬유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지는 물건 중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항공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항공유 가격이 항공사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항공권 가격이 수직으로 오릅니다. 해외여행은 사치가 되고 항공 화물 운임 상승은 다시 수입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뛰는 현상이죠.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그 충격이 증폭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기름값이 뛰고 공과금이 뛰는 상황. 실질 소득의 증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위기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세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 해협이 꽤 넓으니까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도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도 50km가 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넓죠. 하지만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훨씬 좁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공식 분리 통항로는 폭이 수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가 각각 좁은 수로를 지나가야 하는 구조죠. 길에 몇 개, 소형 고속정 몇 척만으로도 이 좁은 길목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OPEC 증산하면 되지 않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세계 최대 산유국들입니다. 위기 시 증산 여력도 있죠.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원유를 많이 퍼올려도 그 원유를 실어 나를 출구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원유의 대부분, UAE 원유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려봤자 저장 탱크만 가득 찰 뿐입니다. 증산 카드는 해협이 열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 한국도 비축유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약 91분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양이죠. 하지만 비축유는 말 그대로 비상식량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루 250만 배럴씩 쓰는 나라에서 비축유만으로 경제를 돌리면 석 달 안에 바닥이 납니다. 게다가 비축유 방출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신호죠. 오히려 사재기와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안전판 모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방패들이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지갑 속 호르무즈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노출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내 자산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정유사, 석유화합기업, 항공사 주식의 비중이 높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가 급등 초기에는 정유사가 재고이익을 누리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원유 확보 자체가 어려워져 타격을 받습니다. 항공사와 화학업종은 처음부터 직격탄을 맞죠. 자신도 모르게 호르무즈 리스크에 깊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갖고 있다면 유류비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휘발유가 리터당 2,500원이 되면 월 주유비가 수십만 원 더 들어갑니다. 가계 지출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카풀 같은 대안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 지출 전반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로 움직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공과금 고지서 숫자도 바뀝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겨울철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비비를 늘려두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판독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는 순간 그것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상식량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가 바로 지출을 더 조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개인의 방어 태세를 점검했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돈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호르무즈 봉쇄 국면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정유업종은 단기적으로 재고 이익을 누립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낮은 가게 사둔 원유로 정제한 제품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기 국면의 이야기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원유 확보 자체가 어려워져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해운 업종도 주목받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로 선박 수요가 늘고 운임이 상승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장거리 항로가 활성화되면 선박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운임 상승이 가속됩니다. 방산업종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관심을 받습니다. 중동 사태가 심화되면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항공업종은 유가 급등에 가장 민감합니다. 원가의 30% 이상이 연료비인 구조에서 유가 상승분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죠. 석유화학 업종도 타격이 큽니다. 원료인 납사 가격이 치솟는데 최종 제품 가격은 그만큼 올리기 어렵습니다. 마진이 압박받고 가동률을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업종은 복잡합니다. 운송비 상승으로 수익이 늘어야 할 것 같지만 유류 할증료 전가가 제한적이고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단순한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에너지 하청 구조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호르무즈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의 자산으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다변화는 수십 년짜리 과제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원유 도입선 하나 바꾸는데도 수년간의 협상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죠.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은 자신만의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산은 현금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산 가격은 요동치고 유동성은 말라붙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심지어 금도 급한 순간에 제값 받고 팔기 어려워집니다. 현금은 다릅니다.
언제든 쓸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한두 달치 생활비만큼 더 확보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산은 안전자산입니다. 달러와 예금이나 달러 표시 자산은 원화 약세 국면에서 방어막이 됩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유가가 급등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자산은 이 이중 충격을 일부 상쇄해줍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의 유연성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을수록 위기에 취약합니다. 장기 할부, 높은 고정 비용, 여유 없는 가계 구조는 충격 흡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가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질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한 사람만이 젖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우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